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학선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부탁받은 주제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본권하고 인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마 이 법학에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외의 분야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아마 그 인권이라는 용어에 더 친숙해 있을 것 같은데, 인권과 기본권이 다르면서도 같기도 하고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기본권,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헌법에서 찾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노동기본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권이라면은 이제 결국 인간으로서 타고난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인권인데, 기본권이라고 한다면은 펀더멘털 라이트, 뭐 인권은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건 일단 국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리, 이게 이제 좀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내가 내 신체를 보존할 권리, 이건 국가가 있어야지 제가 보장받는 거 아니죠. 국가하고 상관없이 제 신체는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선거권이다, 이런 거는 국가가 없으면 선거권이 있기가 어렵죠.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노동기본권으로 이런 붙인 이유가 아마 인권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데 왜 기본권이지 하셨지만, 기본권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뭐냐?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1970년대부터 어떤 그 자본주의 세계화 이런 것에 이제 흐름에 기반해서 어떤 경제적 자유주의가 나타나기를 추구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19세기, 18세기부터 나타난 자유방위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국가가 또 너무 계획경제로 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사회의 정책에 대한 개입, 특히 시장경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한계를 지켜라, 이렇게 등장한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주의자 같은 것 치고 개념이 정립된 건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개념 정의하기 어렵고, 대강 이런 스타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거 개념 정립 인류가 말할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시대가 바뀌면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주의가 붙으면 개념이 정립된 특별한 개념이 일치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지만 뭐 자유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중시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국가가 많이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 완화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규제가 없는데 규제 완화를 중시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규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중시한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사실은 여러분들 그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됐던 것이 재산권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왕정 시대에는 이러면서 이제 절대 왕정 시대, 프랑스 왕은 짐이고 국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런 데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종속돼야 되냐, 그러면서 또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그 소속돼 있는 시민들은 뭐 재산권 보장도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권을 가장 중시했는데, 최근에는 재산권이 가장 많이 제한된 기본권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용제도죠.
더 공익을 위해서 이 땅에 도로를 놓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땅 소유권을 국가가 뺏어갑니다. 거기다 도로를 냈죠.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권이 제일 많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자생적 경제 질서를 유지하자. 즉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또 너무 많은 국가의 직장의 개입이나 통제를 제한하고 그 스스로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왜 등장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에서 그 17세기 초중반까지 이제 절대 왕정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왕의 소유물처럼 인정되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자연법 사상, 평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저 왕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왕에게 존속돼야 되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수인데 저 왕 한 사람인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걸 뒤엎자 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근대국가를 이룩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가요? 어느 나라가 이제 1789년도에 이제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왕 정치를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면서 왕의 이제 권한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 녹음기가 있습니까? 뭐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까? 아, 시민들이 우리 권리 보장해달라. 이거를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문서로서 남겨져 있죠. 그 문서가 결국은 넓게 보면은 그 1780년 인권선언이 될 수도 있고 그 옆나라 많이 퍼진 게 결국은 헌법이 되는 겁니다. 왜? 왕으로 돼 있다는 국가 권력 최고는 요런 권한만 행사해라. 나머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된 약속이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 국가 권력자는 요것만 행사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대국가 초기에는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국가라는 거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더 이상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결국은 시민들의 자유를 뺏는 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하냐? 국가라는 거는 밤에 치안만 유지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야경 국가죠.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살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절대 왕정이어가지고 왕이 너무 간섭하고 내가 여기서 농사 짓는데 너 여기서 농사 짓지 말고 저쪽 가서 뭐 팔고 살아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권리 보장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는 최소한의 기능, 밤에 치안만 유지하는 국가가 최선의 국가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는 어떻게 하냐? 아, 그거는 시장에 맡겨라. 그래가지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요 100원 주고 살 수 있지만 옆 사람은 딱 110원 주고 사니까 파는 사람은 110원 주고 사람한테 팔고 싶겠죠. 그런 식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만약 난 100원에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야, 그럼 90원에도 팔겠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그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시장 경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이제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9%내서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가장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국가 초기에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까지는 이렇게 이제 근대국가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국가가 탄생하고 계속 가는데 시민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활해 나가는 건 참 좋았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대 자본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생산수단을 몇 사람이 독점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이 또 많이 필요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어느 지역에서 뭘 생산을 하는데 10명의 근로자가 필요해요. 10명의 근로자한테 10씩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어느 산업혁명에서 근로자가 10가지 필요 없어요. 10명까지 9명만 있어도 돼요. 그럼 사용자는 10명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명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일자리를 못 찾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 90만 받아도 일할 테니까 나 좀 고용해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또 누군가는 떨어져 나오고 이 노동자들은 90만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100의 임금을 줬던 사용자는 9명씩 9만 줘도 되니까 80일의 그 임금만 줘도 되고 그 전보다는 19의 이득이 더 생기죠. 사용자는. 그러다가 한 명 떨쳐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아, 나 그럼 80만 줘도 80만 줘도 나 이럴 테니까 고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사용자는 더 싼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게 낫지. 한순간 또 임금도 떨어지면서 한 명도 떨어져나죠. 그 순간 사용자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근대국가 이전에는 왕에게 국가 권력에 종속됐던 시민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대 자본 여기에 잠식되는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국가에게 종속된 사람들이 있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몇몇 거대 자본들이 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아까 했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현상이 왜곡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시민들 중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왜 여러분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회봉사들이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최대한 먹고 살려고 안정적으로 생활한다고 사회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지금 자체도 안정적인데 근데 내가 힘들고 그러면 어쨌든 있는데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있는 사람들 좀 더 내놓고 저 없는 사람들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점이라든가 독과점 체제가 개입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주고 가격을 그 이상 받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현대 사회복지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복지국가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예를 들면 그 자립 능력이 없는 영세민한테는 생계보조금도 주고 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기초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건 결국은 뭐냐? 세금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복지국가를 벗어난다는 건 결국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죠. 국민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겠어요? 다 세금을 통해서 나는데 그 세금은 결국은 누가 내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국민들 중에 누가 내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누진세죠. 과거에는 국민이면 1인당 똑같이 1인당 100만 원이다 1년에 100만 원씩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 사람 시민이니까 똑같이 부담한다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이면 1년에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돼야 된다. 같은 10%.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더 벗어났죠. 더 가서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세금을 내면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은 한 25%, 30% 내라. 그게 뭐예요? 누진세가 되는 거죠. 누진세가 정의에 부합하는 평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기본권도 사회적 기본권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리는 국가가 가만히만 있으면 보장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내가 이런 종교를 갖던 이런 종교 의식을 하든 국가가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다 향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거는 쾌적한 환경 이미 오염돼 있다. 국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환경 오염되죠. 환경 오염을 안 되도록 환경 오염 배제를 해주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에 따라서 어떤 건 국가가 가만히만 있어야지 보장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농사 짓다가 저기 가서 상공업 하겠다.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또 내가 교육을 받겠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겠다. 국가가 교육제도를 마련해야지만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권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근대국가, 자유반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뭐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치해두면 생활이 어렵죠.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생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이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노동기본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복지국가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거죠. 군대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폐해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현대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초기에는 그런 뭐 노동기본권 이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사용자 그럼 임금 주고 노동자는 그냥 거기 임금 받으면 되는데 사용자는 자본을 가지고 그냥 고용하는 입장이니까 요즘 별로 가배지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노동자는 의뢰주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의뢰주의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겠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되겠죠. 그것에서 등장한 게 노동기본권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1로 대항하면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다수의 노동자가 있는 거고, 개인 한 명 제외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당신 그럼 고용 안 하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용자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대항해서 권리를 찾고 어떤
노동자의 복지 정책이라는 걸 사용자에 대해서 요구해라. 그런 걸 인정해 줘서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국가 초기에는 아주 자유를, 국가적인 자유를 요구했다 보면 현대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플러스 평등까지 요구를 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국가마다 각종 고용 정책을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 여러 가지 고용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면서 다양한 고용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맞춰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국가가 고용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청년,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걸 이렇게 있고, 그래서 뒤에도 나오다가 30% 이하 청년을 일정 비율 채용하도록 한다든가, 또 고령자 채용 지원법을 만든다든가, 다양한 이제 정책을 펴서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서 정책을 피우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정년을 58세 했다가 지금 60세인데, 이것도 이제 정년 65세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연금을 65세부터 받도록 해놨는데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거는 전 위헌이다. 왜? 연금제도 자체가 노후 대책에 기여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건 노후 대책을 하는 거거든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연금제도인데, 정년 이후에 오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연금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식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해서 그걸 고령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은 사실 어느 사용자가 쓰고 싶겠어요. 특히 이제 어떤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한다면 절대라고 표현하는 쪽으로 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자립적으로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 정책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고용 정책도 필요한 거죠. 이제 어차피 지구상에 가는 여성인데,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 정책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자 혼자 걸어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럼 여성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거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일만 해야 되고 남성이 일하기도 생활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성도 일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육아 지원인 거죠. 육아를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주지 않으면은 여성들이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육아는 그럼 알아서 부모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안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는 저도 막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은 일찍도 타가소가 제가 있었어요. 타가소가 이제 애기들 2살, 3살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북한이 70년 그 전에 60년 후에는 잘 살았으니까,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거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저 여성들의 노동력 착취하려고 애들을 공장에 맡기는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교육도 우리 받았습니다. 저도 실제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정책에서 여성들의 고용정책을 근데 동시에 그럼 단순히 여성들에 대한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그럼 육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같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육아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 문제도 또 큽니다. 우리나라 점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꽤 오래된 다문화 지원법도 만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육체노동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 농사 짓는 그런 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외국 근로자를 몇 명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한대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또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사관리 문제, 노사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약간 대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든가 아니면 복수노조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이제 노조 전임자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바뀌었고, 전엔 한 직장에는 노조 하나밖에 인정을 안 했지, 지금은 뭐 200원, 3개가 그 노조를 몇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허용하는 것도 정책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노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추세는 이런 노동기본권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기본권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기본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상권 해가지고 노동상권 해가지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이제 노동기본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 헌법 32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아주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며 법률정한 바에 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임금제 자체가 지금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법률을 통해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 이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교육 의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네 가지죠. 근데 국방의 의무 안 지면 이거는 형사처벌까지 받죠. 납세 의무 안 져도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렇죠. 세금 안 내면. 교육 의무, 이건 자기 보호에 있는 자녀들 취약에 취약시킨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재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만큼은 의무지만 안 했다고 제재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직장 없는 것도 화나겠는데 일을 못한다고 거기다 제재라면 더 화나죠. 뭐 제일 좋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일하다 먹고 살 수 있으면 일반할 땐 그런 것처럼 행복한 거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일은 해야지 동력이 발생하고 또 활력소가 생기니까. 근데 근로의 의무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의무라고는 도덕적인 의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이런 근로 관리와 관련해서 근로 조건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전에는 많은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더 차별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이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보호하고, 그다음에 6항에서는 국가용자 상위균경 전몰 분명히 이루어져온 법률 전환과에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교육한다 해서 요 세 집단 국가용자 상위균경 전몰 분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구하도록 헌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의 권리는 뭐냐? 근로의 권리. 뭐 개념적인 얘기하면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서 나 지금 취업 상태에 있는데 누가 나 취업 회사 얘기해주고 나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국가는 어떤 국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특정 기업에 특정 직업에 국민 개인을 이렇게 취업시키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휘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직업이라는 거는 뭐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뭐 여러 가지인데, 직업이라는 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생활수단이 돼야 되죠. 경제활동에서 내가 노무를 제공하고 또 대가를 받는, 급여를 받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직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건 생활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었죠. 일정이 계속 돼야지만 그게 직업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건 직업이라고 안 하죠. 보통 이제 흔히들 아르바이트라고, 알바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헌법에서 직업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업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일 때 내가 학생으로 계시는데 왜 직업하면 학생 쓰잖아요. 학생이 직업이에요? 거꾸로 돈 내고 배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직업은 아니죠. 아르바이트가 직업은 아니죠.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대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것도 직업으로 봅니다. 이것도 직업으로 봐요. 이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근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많이 향하고, 외국인은 아까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은 주체가 안 돼요.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라든가 뭐 근로의 권리라든가 교육을 받을 것 이런 게 주체는 안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자녀들도 따라오죠. 그럼 그 자녀들도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취업을 하죠. 입학을 하고, 아니면 중간에 가면 중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 외국인들도 교육을 받는 걸 주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 그냥 받아주는 거지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의 권리도 외국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근로의 권리,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만이 가지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일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건 개인이 가진, 자유는 개인이 가진 권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로의 권리부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도 나 이렇게 일할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 최소 일을 하는데, 아니 공제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먼지 회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 이것도 이제 어떤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게 휴가가 이제 다른 나라랑 많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 옛날에 이제 공무원 할 때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 그때는 토요일만 쉬어도 정말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토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오후 또 한 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근데 그때 막 주 5일째 하려고 했더니 뭐 언론이라는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휴일도 많은데 무슨 주 5일 근무냐, 유럽의 나라들은 휴일이 적다 대신 공휴일이 작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프랑스 비교하고 독일 비교하는데 정말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프랑스는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가 5주입니다. 4주 5주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 적죠. 그런 건 싹 비교 안 하고 공휴일 수만 따지고서 유럽은 공휴일이 적은데 그러니까 5일 근무에 되면 우리 공휴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을 왜곡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이제 당연히 지금 그때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돼서 지금 하는 거고, 이제 대체 공휴일도 생기고 점점 늘어나죠, 공휴일. 그래서 과거에는 휴가라는 거를 유급 휴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19세기까지는. 당연히 휴가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 주냐, 이런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 휴가 때 그래 얼마를 줘보자 했더니 오히려 더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근무 시간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라고 해서 돈을 안 주면 안 되겠구나, 돈을 줘야겠다. 그래서 유급휴가까지가 생기고, 지금은 당연하죠. 유급휴가가 휴가 간다고 돈 안 준다고는 난리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급휴가가 당연히 정착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근로권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로기회 보장하고 체제민주제, 근로조건 법정주의, 연소자 여성 노래법, 그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증진 방안의 하나로서 이제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 일정한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은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은 맞는데, 문제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저기만 그럼 우선 저로 포토제를 좀 한다고 35세 이상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거기는 뭐 손가락 밟는 사람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정책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30도 이상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좀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죠. 지금 5,200만도 깨지고 5,100몇십만으로 작년에 때가 보고 왔는데 점점 인구가 줄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역시 자세민적으로 어떤 소비 돼가지고 경제를 되면 8,10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죠. 어느 국가가 자생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8,10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의존할 수가 없죠. 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뭘 한다고 정책을 한다고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국가가 어떤 국민들의 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 늘릴 의무도 있지만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직접 특정 직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용 정책을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적 안정법, 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쉽진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 문제를 또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 문제는 어떤 그 근로자의 생존권, 그 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최소한 이 이상의 임금은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매년 볼 거예요. 그 노동단체하고 국가가 최저임금 가지고 싸우고 또 여야도 싸우기도 하고 그죠? 대립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32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헌법에서 최저임금 실시를 의무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하도록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 공익위원회 각 9명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서 정부가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8월로. 그래서 8월 5일 되면 늦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 2015년도에는 5,580원이었다가 계속 늘었죠. 늘어가지고 올해는 9,620원까지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10,000원을 넘기겠다고 공약까지 했었는데 이제 못 넘기고 이렇게 최저임금이 몇 가지 고민 왔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건 찬반 있죠. 어느 제도든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점만 있는 제도는 없어요.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그 나라의 최저임금 같은 그 시장 상황, 역사적인 경험, 경제,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성 같은 경우는 만약 없으면 사용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럼 계속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죠. 왜? 본인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 노동력 착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또 어떤 사업을 위해 사회 안전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하고 자본주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아지랑 서로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한쪽만 유리한 제도는 안 된다. 또 한쪽이 너무 이니셔티브를 주고 결정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거고, 반대는 또 뭐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참 애매하죠.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냐? 이게 적정한 수준이면 진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잘못하다는 최저임금 밖에 있는 사람,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영세업자가 또 서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한 개 더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없는 사람의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있는 사람 거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적다. 저소득층에서도 재분배하는 거다. 저소득끼리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 거고, 생산성입니다. 이건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임금제를 반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최저임금제 실시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봤더니 여기 하얀색들은 안 하는 나라들입니다. 북유럽도 안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북유럽이 사회복지 시설이 잘 돼 있는 근로자들도 잘 돼.
안 한 날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유로인데 최저임금이 1,500유로 이상이라든가 같은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안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하는 나라들은 다른 근로복지제를 통해서 그걸 보완한다는 거죠. 근로복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경제시장, 경제 여건, 또 국민들의 인식, 경제 상황, 경제 규모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정하는데 꼭 높다고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높다고 계속 높아지면 잘못하면은 그 영속자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왜? 임금이 너무 비싸지면 아예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낮으면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가 없겠죠.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적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시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는 근로조건 법정제가 있죠. 헌법 32조 3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전원성을 보장하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근로기준법이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다양한 근로조건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고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이건 해고 예고제도라고 해가지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당신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출근해 일을 해야 될까요? 해고 예고제도가 있으니까 안 나오고 대신 사용자가 30일치 임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그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30일치 임금을 주면 돼요. 한편 생각하면 일하다고 30일치 임금까지 갖다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해고되는 것 자체가 그 직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해고 예고제도를 두는 이유는 그 한 달 30일 동안 다른 직장을 찾은 시간을 주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내일만 들어오는 사람 어디서 또 직장을 찾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찾으라는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고 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는 게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때는 해고 예고제도가 적용 안 된다. 너무 아주 짧기 때문에 고용된 직장에서. 그다음에 천재 사면 그거에 불비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업 자체가 계속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천재 사면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또 해고 예고제도 적용이 어렵겠죠. 지금 지진 나가지고 못 하는데. 또 근로자 고의로 사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당연히 해고 예고제도가 적용 안 돼도 되겠죠. 새롭지 않으면 이런 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법 근로기준법에 원래는 6개월 미만 근로자, 6개월 안 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급 근로자인데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도 해고 예고제도 적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헌법처에서 합헌으로 냈다가 나중에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왜 지금 여러 직장들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고용 몇 개월 동안은 왜 월급도 적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근로자라면 그 직장에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까지는 안 줘도 된다. 해고 예고제도가 적용 안 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다음에 바꿔가지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앞에서 3개월 미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관리 같은 경우 이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조건과 관련돼 가지고 강하게 규정한 나라가 지금 과거에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모든 웬만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녁 8시, 그러니까 20시 이후에는 가게를 못 열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왜냐면 더 이상까지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더 일하려고 해서 그걸 요구한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그냥 8시에 못 열게 이렇게 해놓기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풀렸는데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뭐 물건 사기도 어렵고 이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있고 특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우리나라 법령도 너무 길어져가지고 힘든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법을 줬습니다. 과거에 여기 남녀고용평등법이 다 그렇게 길어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강의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이제 동일노동 도입해가지고 같은 인물인데 과거에는 80년대 초반에 그럴 때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취업계약서를 쓴다고 애 낳는 것도 제한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취업했는데 혼인 결혼을 하면 퇴사한다는 그런 것도 느끼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 취업은 제한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에는 12세였다가 이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몇 년까지 몇 살 되겠죠? 의무교육. 예?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상교육을 해주는 것 뿐인 거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입니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예요. 여러분 유치원은 학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닐 뿐이죠. 학교예요. 유치원 교사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0세부터 네. 네. 유치원은 4세부터 네. 7세까지 네. 다니는 곳이죠. 아유, 그 연령대는 정확히 알려준다. 연령대는. 어린이집은 100% 보육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육.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교육 대상자 연령이 낮으면 교육보다는 보육이 더 높아지겠죠, 비율이. 그죠? 연령, 대학생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보육과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 더 학교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 법제에서 이제 유치원은 학교고, 그래서 유치원 같은 건 학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교육청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거는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언제 법제들은 90대 초반인가 그냥 바쁜데 애 맡길 때는 오는데 아직 2살밖에 안 돼 유치원은 아니고 옆에 좀 봐줘요 하다 보니 한 명 봐주는 게 내가 좀 여러 명 봐주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니까 이건 법제화하자 해서 어린이집을 해준 거예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사는 정식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몇 개월 단기 과정만 해도 교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이원을 했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세 이하 취업인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하는 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다른 건 왜 이렇게 OECD
50과 비교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지 56페이지는 우리가 거의 아마 아래에 있는 게 의무교육 연한입니다. 의무교육이 9년이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늘려야 된다. 근데 의무교육 기간을 늘리면 위로 이제 늘리는 순간 이 연령도 높아져야 되죠. 그 연동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연동 그렇잖아요. 16세까지는 여기서 이제 15세 미만이니까 15세까지는 의무교육 한다 하는 용서 취업 이걸 그대로 놔두면 말이 안 되죠. 15세가 어떻게 의무교육 학교를 다니는데 취업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이것까지 연동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로직을 취업 연령 제한까지 같이. 그래서 그걸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좀 늘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로스쿨에 있고 그런 장학금도 국가에 많이 준다는데 그런 거 줄 거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장학금 받을 때 이 돈을 의무교육 늘리는 데 쓰든가 아니면 대학에 가면 인문학 하는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스쿨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고 장학금은 그 인문학이나 아니면 의무교육을 늘리는 데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 32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우선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부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일까요? 이 유가족이 전몰 분교만 걸린다고 보면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위 분경 유가족, 전몰 분경 유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죠.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집단을 5집단을 얘기했어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위 분경과 상위 분경 유가족. 전몰 분경은 사망한 분이 그날 받을 수가 없죠. 전몰 분경 유가족. 이렇게 5집단이 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석을 했었어요. 하다가 해석을 바꿔가지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집단은 3집단이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아니다. 상위분경 그리고 상위분경, 상위분경 유가족은 아니다. 전몰분경 유가족 이 혜택을 받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간 7년도에 이제 그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이제 그 위헌 요즘 나오고 요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국가유공자 있지만 국가유공자 유가족들도 좀 혜택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져준다. 특히 이때 뭐 배우자하고 자식들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준다 해야 희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해석을 유가족도 걸리게 해야 될 필요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국가유공자 기업에는 우리나라 이제 법제 문제처럼 가면 국가유공자가 너무 넓었어요. 지금 이제 2010년인가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를 가지고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전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참 뭐냐면 여기 군대 갔다 지금 수요일날 군대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러다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국가유공자냐. 그래서 이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보훈보상 대상자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도 뛰어났는데 사실은 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 그래야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데 아예 트랙을 별도로 해줬어요. 무시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우리 가족들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에는 이것이 헌법 위반되지 가산점 제도입니다.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급속도로 국가공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고엽제 그다음에 저 월남전 고엽제 이거 좀 한다네. 그다음에 광주항쟁 유전운동, 그다음에 산업 근데 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례를 바꿔가지고 이거 국가공자 가산점 제도가 이제 이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가공자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죠. 그리고 국가공자 말고 또 독립유공자들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이제 손자까지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판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로상권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근로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서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노동기본권, 근로상권, 노동상권 얘기했죠. 근데 점점 이제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점점 많이 쓰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노동기본권, 노동상권을 좀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일 테고, 먼저 이제 그런 단결권. 이건 이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근데 이제 당연히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치 활동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향상이 된 배경은 이제 이런 노동조합에 대해서 가장 잘 되는 나라, 잘 되니까 센 나라라고 하는 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가장 노동조합이 셉니다. 그래서 엄청 강하게 하는데 이제 1800년 말쯤에 이제 거기 이제 노동자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좀 근로조건 법정주의라고 했죠. 근로조건을 법률로 하는 거죠. 법률은 누가 만듭니다. 어느 나라나 법률은 국회가 만들죠. 그럼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근로조건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를 국회로 보내자. 출마시키는 거죠. 그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그걸 국회로 투표하고. 우리도 이제 저쪽에 많은 국산 연대 그 대표들이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정계를 보내는 거예요. 법률 개정 주도를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정치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치활동 아니냐. 애매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해서 법률 개정하면 정치 문제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이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강연이 재밌긴 한데 우리 이제 교수님이 질문할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한 10분 정도 강연 안에 마무리해주시고 10분 정도 지내시는 기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노조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사업장의 노동자 수에 따라서 이제 근로시간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결권과 관련돼서 노조와 관련돼서 전에는 사업장마다 하나의 노조만 허용했어요. 복수노조 허용 안 했다가 지금 한 10년 다 복수노조를 허용합니다. 한 사업장이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좋냐? 사실 이것도 역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암만 해도 노동자 힘이 분산됐죠. A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 다르고 B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다릅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노조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일 노조라면 어느 사업체에서 어용 노조 하나 만들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어용 노조 하나 만들어버리면 다른 노조 설립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그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반치 행동,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보육부라든가 생산관리, 피켓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쟁의행위를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 이제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에도 뭐 어느 언론에서 실제로 이 뭐 장마철에 국가가 물난리한데 무슨 파업이 웬 말이냐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데 그러면 철도, 버스, 대중교통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 거 서로가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일 이런 노동단체 힘이 강한 프랑스 같은 경우 그 94년도 겨울에 대학에 저 지방 어느 때 다 국립이니까 등록금 5,000원 올리려다가 이게 이제 운송노조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 그다음에 국내 모든 버스, 그다음에 모든 지하철이 다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에 있는 그 마르세유라는 곳에서 파리로 오는데 못 오니까 비행기 타고 런던에서 다시 파리 타고 왔다. 비행기 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파업을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어떠냐? 당연히 불편하죠. 저도 그때 구입자들과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걸어 다녔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비싸서 택시 못 타고 1시간 반 나와서 수업 듣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파업한다 불편하다. 대신 저 사람들이 파업할 정도면 얼마나 불러주고 열악하게 하겠냐. 내가 이해해줘야지 나도 열악하면 파업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내 파업 때 이해해주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업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 거는 서로가 조금씩 양해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파업을 하니까 불편해. 그럼 나도 파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파업하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파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 단체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정하면 이제 그 불법 파업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이 대다수가 되냐 파업했던 참가자들에 대해서 피해 안 줄 거냐 이거에 협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아니죠. 파업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조건도 요구 조건 노조가 요구하는 거 제대로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만 건전한 노조 활동이 되고 건전한 파업이 되고 또 사용자들이 잘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 기본권 같은 경우는 또한 그 나라마다 다른 특이제 경제 여건하고 굉장히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맡기면 안 되고 좀 더 면밀하게 국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근로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사용자도 또 제대로 할 수, 또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딱 대놓고 7시 36분은 순간 9시까지인가 내가 이제 30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인식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는가 궁금하신 거 아니면 제 생각에 대한 더 편하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대학생은 사무장 최강석입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침 저희 듣고 보면 여기 파업에 이어서 태업, 이제 사보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태업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결국 사용자한테 손해를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철도 노조랑 버스 노조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본인들은 태업이 아니라 줄법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중에 교수님은 어느 표현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준법주의가 근데 두 개를 참 구분하기 애매하죠. 네. 그 관련 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만약에 그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 근무를 요구한다. 이거는 사용자가 잘못하는 거죠. 불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준법 투쟁은 준법은 투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더 요구했다. 이거는 사용자가 그 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한 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특히나 철도 같은 경우는 정확판에는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철도노조나 SNS에 많은 쫓기고 보면 우리는 태업이 아닌 준법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될지가 참 애매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생각을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의 그 규정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봐야지만 알지. 저도 지금 보지 않는 게 준법주의 태업인지는 성분히 말씀드리기 좀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정확히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받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 너무 강의가 재밌어서 시간 가는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교수님 양해를 먼저 일단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선생님 혹시 마이크 네. 가까이 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이하고 네. 유치원에 대해서 교수님이 조금 잘못 아시는 게 있는 것 아, 같아요. 어린이집은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곳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새마을 운동 아마 네. 기념해서 출발을 해서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으로 돼서 거기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원화로 돼서 계속 이렇게 진행된 것이거든요. 어린이집도 그 육아 타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헌법에 관련된 있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한 30년 가량을 근로자, 노동자로 일을 해왔는데 제가 이 헌법에 관련되어 있는 거 공부를 이제 강의를 계속 하면서 생각을 조금 했는데 이번에 수업이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딸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엄마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오너 사업주가 또는 기관장이 횡령이나 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잘못 쓰는 것 같아. 그런 걸 저한테 말했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들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확인, 브레이크 제도가 좀 있는지 저는 지금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제도가 발전이 돼 왔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동 관련돼 있는 법을 공부하신 교수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신지 아들이나 딸이 엄마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공기업 또는 국가에서 운영한 기업을 다니고 있어. 그런데 우리 그 장이라는 분이 예산이 내려오거나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아주 교묘하게 철저하게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횡령을 하거나 이래도 뭐 걸리지도 않고 아무도 누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냥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배 점점 불러오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질문은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여기가 국회니까 그런 법을 또 그런 브레이크 과정을 철저하게 검색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님들이시거든요.
왜 그런 제도가 없었을까? 왜 없지? 나는 지금 30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크고 작게 있는데 왜 그런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예. 글쎄 지금 말씀하신 치를 보니까 그 투자, 그 어떤 부분 뭐 내부발자처럼 이걸 보호한다든가 뭐 이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이 서양보다 굉장히 가족적인 게 많죠. 특히 어느 직장은 우리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뭐 이런 걸 잘하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가족이 고받하고 쉽지 않죠. 그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보고도 쉽게 못한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 고발하려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교수님 네. 지금 그 제가 요즘에 뉴스에서 본 거를 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그 우리나라의 용산기지에 대통령실에 녹음을 그 녹취 이런 거를 했다고 있잖아요. 아, 미국에서? 예,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뭐 누구나 다뭐 뉴스에서 많이들 훌륭하신 분들이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 대통령이 가서 아유 뭐 공식적으로 뭐 그런 거를 뭐 우리가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국가 관계인데 뭐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금 기업이 지금 가족이야. 지금 우리 지금 기업이 가족적인 분위기잖아. 그러면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중이 싫으면 나와야 되는 개념인가요?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많이 그 직장 속히는 사람들이 얘기 못 보냈던 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근데 후제 말씀하신 미국이 지금 용산을 아니 그걸 감청이라는 용어는 왜 도청이지 감청이냐? 남의 글 불법. 우리나라 통신비를 보면서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하면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그게 도청이 결국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의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럼 우리나라 용산에서 그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나라 언론이가 그거 왜 자꾸 분열시키냐? 완전 잘못 거꾸로 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무게다 이거 진상 파악해서 진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여러 나라도 가족적인 분위기야. 이런 마인드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과 가족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많으실 텐데요.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받도록 혹시 여성분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위원회에서 오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인데 사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서 일자리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실 쪼개기 알바라고 하죠. 쪼개기 알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군데에서 알바를 하게 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 저희는 한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좀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인데 앞으로 근로시간을 앞으로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사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쪼개기 알바를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긴 시간을 일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파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국민의식이 과거처럼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 파업의 사유가 정당하고 진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응해서 만약에 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파업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나는 거는 뭐 택배노조
파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오피셜한 사연지는 모르겠으나 자식들의 그런 대학교 등록금을 내달라라는 그런 사유로 파업을 벌였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귀족노조 소리가 나오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에 대한 정당성도 떨어지니까 파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더 많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업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이 파업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정당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서 파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정책 결정의 문제지. 제가 뭐가 옳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다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사용자는 아까 말한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계속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태원에 그 무슨 길이죠? 경리단 길이라구나 거기가. 왜 거기가 이제 상권이 죽은 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건물주기 임대료 많이 올리니까 그럼 떠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올리는 건 좋죠. 10,000원보다는 20,000원 주는 게 좋고 20,000원보다 30,000원 주는 게 좋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까 그 위원회 역할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사용자한테도 부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도 최소한 요 정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선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그걸 파악해서 정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업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유로 파업할 수 있어요. 근로조건 가지고. 근데 뭐 정말 황당한 사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것에 동의를 못하는 거죠. 파업한다고 다 들어주면은 정말 그 황당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겠다, 3일 정도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파업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정당화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요구 조건으로 파업을 하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적정하게 근로 조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파업을 하든 안 하든 건 자기가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죠. 그건 문어도 무임금입니다. 파업을 하는 순간 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한 달 파업부터 한 달 임금 못 받는데 과연 그렇게 터무니없는 파업을 했을 때 임금을 안 받고 버틸 수 있는 근로자가 몇이나, 이건 파업 참여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정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질문을 했던 거를 답을 좀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이라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는 그 직장 성격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그래서 네가 판단해라. 아니 직장 생활할 정도인데 그걸 제가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제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형사 고발할 문제까지 해서 한다고 하든가, 정말 이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저기 직장에 여기 앞에 그 안전시설 할 때 이거 안 해놔서 이거 불법인데 그런 것도 신고해. 피곤해서 못 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본회의 일정을 마치시고 도착해주신 최 기상관님 간단한 말씀과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복수노조 허용 관해서 아까 단점하고 장점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장점이 더 많이 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복수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몇몇 직장에 정말 어용노조가 있어가지고 더 노조직을 못하니까 문제였는데, 장점이 다만 이제 단점 이제 노사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대표 노조를 꾸려야 되니까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노조가 이제 크게 한국노총, 민노총이 있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가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더 나타나는 게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약속된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가지고요. 오늘 토론회 강연은 이 정도 마치고요. 사전에 저희 오늘 뒷풀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뒷풀이보다는 간단하게 차담 나누면서 교수님과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